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때, 그래도 내가 먼저 화해해야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며 억지로 웃어넘긴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마음은 어땠나요? 가슴이 답답하고 오히려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화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괜히 틀어지면 불편하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손을 내밀곤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일까요? 억지 화해는 때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정희 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동창 모임에서 벌어진 작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왜 더 작아지고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희 씨. 올해 60을 넘겼지만 늘 단정한 차림과 온화한 미소로 동창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통했고 지금도 친구들에게는 착한 사랑으로 불렸습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 뒤에 가려진 미묘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봄날, 오랜만에 모인 동창 모임 자리. 식당의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고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숟가락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잔을 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정희는 늘 착해서 재미없어. 네 얘기 듣고 있으면 그냥 옛날 생각밖에 안 나. 순간 정희 씨의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들 웃고 넘겼지만 그 웃음소리가 귀에 박혀 심장을 서늘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여름, 또 한 번의 모임. 식탁 위에서 음식이 오가던 중 누군가 말했습니다. 넌 늘 성실하니까 그런 재미없는 남편 만나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거지. 사람들은 박장대소했지만 정희 씨는 웃는 얼굴 뒤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올라오는 순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답답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작은 동창회. 오랜만에 마이크가 돌며 자기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정희 씨가 차분히 그냥 집안일 하면서 손주들 보살피며 지낸다고 말하자 뒤에서 들려온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봐라, 정희는 맨날 똑같지? 늘 별다를 게 없어. 말한 이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했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저 무심한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굴욕처럼 다가왔습니다. 겨울, 다시 모인 저녁 자리. 따뜻한 전골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가운데 누군가 정희 씨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넌 늘 우리한테만 맞춰. 그러니까 사람들이 널 만만하게 보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의 소음이 한순간 멎은 듯했고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 씨의 눈가에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목은 타들어가듯 메말랐고 가슴은 콕콕 쑤시듯 아파왔습니다. 한순간에 숨이 막히고 그 자리가 낯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취급받는 걸까? 끝없이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정희 씨의 마음은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역할 고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상대를 특정한 이미지로만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되는데요. 즉, 정희 씨는 학창 시절부터 착하고 조용한 아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농담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과거의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정희 씨가 새로운 의견을 내거나 조금 다른 행동을 해도 친구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넌 원래 그렇잖아. 이 말 속에는 네가 어떻게 변하든 나는 예전에 너로만 대하겠다는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고집은 관계에 큰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환경이 바뀌면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일수록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의 이미지에 가두려 합니다. 그 결과 정희 씨는 자신이 성장한 부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 해도 늘 가볍게 치부당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무리 속에서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농담을 던지는 것은 일종의 집단 결속 장치로 작동합니다. 특히 동창 모임처럼 과거의 서열이 은근히 남아있는 자리에서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삼아 웃음을 만들어내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늘 같은 사랑일 때입니다. 정희 씨처럼 부드럽고 반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집단은 무의식적으로 그를 안전한 타깃으로 정해버립니다. 즉, 누구도 반발하지 않고 쉽게 웃음거리가 되어줄 사람을 반복적으로 골라내는 거죠. 이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공고해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된 농담이었지만 반복되다 보면 그 자리는 사실상 희생양의 자리로 굳어집니다. 정희 씨는 모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을 떠안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모임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임에서 오가는 은근한 무시는 단순히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집단이 정해놓은 보이지 않는 서열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넌 늘 조용하니까 이런 농담해도 괜찮아. 넌 원래 착하니까 대꾸 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특정한 틀에 묶어두고 스스로는 그 틀 안에서만 대우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정희 씨가 겪은 일은 단순한 농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 관계 속에 쌓여온 고정관념과 역할 고착의 결과였습니다. 즉, 정희 씨가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친구들이 정희 씨를 한 가지 이미지로만 가두려는 심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화해입니다. 괜히 갈등을 키우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오랜 친구 사이인데 내가 참으면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서 오히려 옳은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희 씨 역시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은근히 무시당한 뒤 마음이 상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지. 내가 먼저 웃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야. 며칠 뒤 그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내가 좀 기분이 상했는데 그냥 넘길게. 겉으로는 화해를 제안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상 스스로의 감정을 눌러 참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 받아주냐? 사과는커녕 오히려 정희 씨를 더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린 겁니다. 순간 정희 씨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더 큰 상처였던 거죠. 이 경험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억지 화해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굳혀버립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결국 먼저 사과하네. 조금만 기다리면 스스로 풀고 넘어가겠지. 결국 화해는 상대에게 잘못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만만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관계의 힘의 균형을 더 기울게 합니다. 한쪽은 늘 양보하고 늘 웃으며 덮고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다른 쪽은 더 당당해지고 더 무심해지고 더 가볍게 상처를 주는 사람. 이 구도가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더 불공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화해는 상처를 메우는 약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갈등을 덮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선택이 됩니다. 정희 씨처럼 결국은 네가 너무 예민하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 화해는 독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억지로 화해하지 마라. 화해는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든다. 갈등 상황에서 화해를 먼저 떠올리는 건 어쩌면 본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괜히 오래된 정이 깨지면 안 되잖아. 내가 먼저 풀면 분위기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화해라는 이름으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상대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그건 관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역할을 고착시키는 행동이 됩니다. 한 번, 두 번 반복될수록 나는 항상 먼저 사과하는 사람, 결국 웃고 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정희 씨의 사례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용기 내어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건 사과가 아닌 비웃음 섞인 말이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이 한마디는 정희 씨가 쌓아온 모든 용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낙인이 찍혔습니다. 정희는 늘 참는다. 그러니 조금 세게 말해도 괜찮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억지 화해가 상대방의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화해를 제안하는 순간 내 감정은 뒷전이 되고 상대의 행동은 정당화됩니다. 그 결과 상대는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다음에도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결국 화해는 나를 귀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하찮게 만드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힘의 불균형으로 설명합니다. 한쪽이 늘 양보하고 늘 감싸주고 늘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의 추는 점점 더 기울어집니다.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시간이 갈수록 만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한번 굳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게 정말 관계를 지키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걸까? 정희 씨의 경험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억지 화해는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예민한 사람, 소심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화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괜찮아 라고 말하기보다 차라리 잠시 침묵하거나 불편했다는 감정을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화를 끊는 것조차 상대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신호가 쌓일 때 상대는 비로소 나를 대하는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화해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주어졌을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며 웃는 순간 그건 화해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내 감정을 지워버리고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동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원칙은 분명합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억지로 화해하지 마라. 화해는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만만하게 만드는 굴레가 될 수 있다. 먼저 화해하지 않는 용기, 그 작은 선택이야말로 내가 나를 귀하게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짧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선언하라. 사람들은 관계가 틀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은 애써 웃으며 넘어가곤 합니다. 별일 아니야. 농담이겠지. 하지만 그 순간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상대방의 태도는 더 대담해집니다. 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저 작은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어넘기자 어느새 그 농담은 모임의 단골 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은근히 무시하는 말이 따라붙었고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정희 씨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깨면 더 어색해질 거야. 이런 마음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별로 상처받지 않았구나. 이 정도 농담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무심한 말들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결국은 선을 넘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긴 설명이나 화내는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짧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태도. 그 말은 좀 불편하네. 그런 농담은 듣기 싫어. 이 두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단호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하겠지만 똑같이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불편함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큰 힘을 가집니다. 짧은 경계 선언은 상대에게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희 씨가 만약 침묵 대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말은 기분이 좀 상한다. 그 한마디는 친구들의 태도를 단번에 바꿨을 겁니다. 웃고 넘길 수 없게 만들고 적어도 함부로 반복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관계의 판은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계 선언은 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변명처럼 길게 설명할수록 오히려 내 입장이 약해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말에 약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 이런 말은 불필요합니다. 짧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단호함이 곧 무례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짧게 선을 긋되 목소리를 높이거나 상대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할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단호한 태도와 차분한 어조는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짧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선언하라. 이 한마디가 쌓이면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내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순간 관계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관계를 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어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니까 끝까지 함께 가야지. 오랜 인연인데 내가 참으면 되지. 하지만 모든 관계가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 짜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는 긴장했습니다. 오늘도 또 내가 웃음거리가 되겠지? 모임에 가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고 집에 돌아올 때면 더 지쳐 있었습니다. 분명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웃으려고 나간 자리인데 오히려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친구 관계라고 해서 늘 똑같이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화의 방식, 만남의 횟수, 나누는 주제를 달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 모임에서 다 같이 있을 때만 만났다면 1대1로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임 자체에 매번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상처받는 자리라면 간격을 두는 것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리를 둔다는 게 인연을 끊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면 영영 멀어지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는 적절한 간격을 유지할 때 더 건강해집니다. 내가 편안해야 상대와도 진심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즉,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 감정을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나는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정희 씨가 만약 이렇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매번 모임에 나가지 않고 필요할 때만 얼굴을 보거나 다른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는 더 이상 희생양처럼 취급받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친구들도 예전처럼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또한 거리를 두는 건 나를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상대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행위입니다. 거리를 두어야만 상대는 그동안의 태도를 돌아보고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여지를 갖게 됩니다. 즉, 거리를 둠으로써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세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관계를 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어라. 상처 주는 관계를 무조건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이 선택이 쌓일 때 비로소 상대는 나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창 모임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겪는 인간관계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인연일수록 친구라는 이름 아래 더 쉽게 상처가 쌓이고 더 쉽게 만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는 용기, 짧지만 단호하게 내 경계를 드러내는 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어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지혜. 이 세 가지 원칙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니까 끝까지 참아야 한다, 내가 불편해도 그냥 덮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감정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서두르지 않고 내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억지로 웃으며 상처를 덮고 있지는 않나요? 그 화해가 정말 관계를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 화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존중하는 태도. 그 태도가 쌓일 때 비로소 상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꼭 필요한 이야기, 더 깊이 있고 따뜻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